네, 안녕하십니까? 제12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초청 강연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유만선 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프라인에는 비록 좀 객석에 약간 빈감이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 세션 2는 앞서 진행된 세션 1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벌써부터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세션 2의 초청 연사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리드 팔라 말로카 과학관 책임자이십니다. 다음으로 오픈하우스 서울 임진영 대표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니가르 첸 태국 국립중앙과학관 부관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라틴 아메리카 과학관에서의 시민 참여라는 주제로 시그리드 팔라 말로카 과학관 책임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그리드 팔라 씨께서는 포디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과학관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모든 참석자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목숨을 잃으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를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말로카 과학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로카 과학관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이고요. 저희 과학관은 거의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 과학관에 18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7개의 전시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10개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가를 순회하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32개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파나마라든지 에콰도르 지역에서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4,000명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연령대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전 과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관들의 어려움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전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살고 있는 인구는 6억 5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학센터 그리고 과학관과 박물관이 여러 국가에 450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같은 국가들도 있는데요. 이런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과학관을 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이 정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과학관과 박물관이 많습니다. 만약에 과학관을 살펴보게 되면 전 국토에서 10% 정도의 인구만이 과학관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의 격차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과학관과 과학박물관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내에서도 공공교육과 사립교육이 있습니다.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농 간의 격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템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의 참여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과학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말로카 과학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공공정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의 주요 목적은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그리고 커뮤니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모든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커뮤니티 현실과 또한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설계할 때 있어서 모든 부분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들에게 정보를 보여줘야겠죠. 이것이 저희의 주요 역할이자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지식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 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실과 또한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런 역학관계 가운데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식을 다른 분야에서 취득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역학관계를 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성찰하면서 저희 과학관은 스스로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희는 과학이 하나의 사회적 프로세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정치적, 경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학습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학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치를 가져야 하고 윤리가 있어야 하고 태도와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락에서 과학관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평화 구축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분이 60년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과학은 어떻게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 또한 과학관이 어떻게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광장의 역할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었죠. 또한 의미 있는 대화를 우리 맥락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과학이라는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시는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신경과학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이러한 감정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리학을 고찰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서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용서를 할 때 가장 혜택을 입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심층적인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였고요. 자신들의 감정을 또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볼드체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요. 말로카에 있는 박물관에 방문을 할 때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잃는다든지 또는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스로 성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평화 구축이 아니라 개인 맥락에서의 평화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활동이 되겠고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맥락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과학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넘어서서 대중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것이 공감을 고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콜라주를 사용했고요.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또 이주를 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외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로카 같은 경우에는 버스 터미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오게 되면 처음으로 보는 것이 저희 과학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과학은 과연 이민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시를 진행했고요.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을 진행을 했고요. 이민과 관련해서 이주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보고타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공동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또한 연구자들이 콜롬비아에서 이 현상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민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말로카의 팀이 신속하게 프로토타이핑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전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인데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민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전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경험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공립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로카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전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구축하고 또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심층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이런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시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물론 환영을 합니다. 이 전시는 방문객들이 이민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민과 관련해서 모두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과 관련된 감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와 관련해서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 창출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팬데믹,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콜롬비아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인터넷이 전혀 없고 교육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말로카와 함께 집에서 학습하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탐구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디지털 형태로 만들었고요. 가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을 학습하는 데 지원을 할 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 자료를 디자인할 때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스킬 그리고 또한 과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길러줄 수 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 중에 하나가 과연 대변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총 26,000 가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보고타와 그리고 지방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팀 교육이라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 역시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12살에서 15살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 과학자들을 멘토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고요.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과 동시에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도 개발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자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팀 분야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맥락 하에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관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역량을 개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위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과학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카 과학관이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국가 간 또 도농 간 차이 등을 극복하고 그 시민들이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하는 광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혹시 참석자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예, 한 분 있으십니다. You go first. Okay.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영감이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고 계신 업무를 보시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굉장히 불안한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큰 분쟁이 국가 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과학관으로서 하고 있는 업무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희가 느끼는 중요한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구체적인 국가나 구체적인 맥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관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 과학관 같은 경우에 방문을 해보시면 물리학과 관련된 전시도 있고 생물학 전시도 있고요. 또 자연과학과 관련된 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이런 전통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해당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콘텐츠인가가 중요하고요. 또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을 위한 스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가한 여자아이들에게 어떤 기분인지 물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지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안전한 공간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가한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교육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저희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과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굉장히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물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과학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예를 들어 생물학과 관련된 전시를 기대할 텐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카는 아니고요. 분쟁과 관련해서 큰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회복력과 관련된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 정부와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분쟁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800만 명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폭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와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과학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관은 단순히 즐거움을 얻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제 발표에서 즐거움을 얻는 공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보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화에 대중들과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하실 건가요? 영어로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그건 어저께 그 MIT 박물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가서 말로카에서 가서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되게 놀랐었는데요. 두 번째 거는 뭐였냐면 되게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과학관에 가봤지만 그 과학관에서 그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 중에 그렇게 밝고 기쁘게 설명을 가장 기쁘고 밝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단순히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 생활을 직업 생활을 상당히 즐기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한번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그건 나중에 받은 감동이었고요.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그 800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그 분쟁의 그 전시, 그 사랑과 용서에 관한 전시를 보고선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과연 과학관에서 가능한 건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40년 전에 여기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광주라는 곳에서 수백 명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수백 명을 가지고도 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800만 명 더 큰 일인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수백 명이 죽었던 40년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당시를 문제를 다루는 과학관 주제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중앙과학관이나 우리 과천과학관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과학관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우리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엄청난 사회적인 그 부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 과학관에서 왜 이런 거를 하냐 할 거라는 거죠. 좀 말로카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느냐, 또 외부에서도 너네가 왜 그런 거를 해? 우리가 재정 지원을 계속 해줄 것 같아? 라는 압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결국 포용하기 위한 전시였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때문에 대가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이민을 반대한다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관 내부에도 그럴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토론하고 설득을 했고 또 외부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항이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런 주제를 박물관에서 다룬다라고 했을 때
말로카의 내부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들 중에서는 이것이 과학관에 맞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자연과학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박물관으로 가져오고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 현상을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파트너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저희가 커뮤니티나 사회에서 우려하는 주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을 찾게 되면 이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커뮤니티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질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더 궁금한 것들은 패널 토론 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그리드 팔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자이십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적극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가니가르 첸 태국 국립중앙과학관 부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게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심포지움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요. 저희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태국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태국을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태국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태국 음식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름다운 바다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가지를 오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의 바로 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의 산하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4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저희 박물관까지 오려면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합니다. 현재 4개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이고요. 과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정보통신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라마9 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운 박물관이 만들어질 텐데 퓨처리움이라고 합니다. 혁신 그리고 미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20년 정도 박물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전공은 화학 전공이고요. 또한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과학교육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박물관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커뮤니티와 대중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중들과 관계를 맺고 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마모루 모니님께서 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스펙 네트워크 회장님일 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경험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ASTC에서 조직했던 회의이죠.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큰 부분이 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시그리드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의 박물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사이언스 센터가 있습니다. 방콕에도 있고요. 태국의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코라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있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0개 주 정도를 다루면서 2만 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요. 카라반 전시라든지 또는 티셔츠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리고 직접 창작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는 국가적으로 과학 페스티벌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매 8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과학 페스티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도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팍의 회원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SDG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기후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수자원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요. 아스펙이 진행하는 국가 간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전이라든지 또 강과 해양과 관련된 청년 드라마 경진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와 같은 국가들, 태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아동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사회의 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살고 또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존 포크라는 인포멀 러닝의 회장님께서 박물관의 가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우리 방문객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견 사항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가치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적인 웰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웰빙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웰빙 또 사회적인 웰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사회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그리드 책임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유네스코에 따르면 적극적 나이 들기라는 것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좋은 건강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도 안전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고 적극적 나이 들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들은 커뮤니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가치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과 예술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학습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 안전하고 열린 공간을 모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인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역시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박물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단순히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방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권한을 주어서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박물관에서는 시니어 자원봉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점점 더 핵가족화되고 있고요. 또는 1인 가족이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감해서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의 신체적인 한계라든지 또는 세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점점 더 세대 간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박물관의 활동을 통해서 성인들과 노인들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박물관은 이런 목적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펀딩은 저희 국가연구 카운슬의 펀딩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들에게 권한을 더욱더 주어서 전통적인 기술에 대해서 과학관에 있는 과학박물관의 방문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술적이지 않도록 하되 과학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태국의 전통적인 기술과 관련된 가장 위층에 있는 갤러리에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갔습니다. 전통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했고요.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방문해서 여기에 계신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스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커뮤니티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고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가르쳐 주긴 하는데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저희와 함께 일할 때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파악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걱정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매개를 준비했고요. 또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조직을 했습니다. 저희 트레이닝 세션에 참여하고 나서 그분들이 모든 자료들과 그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허설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개의 그룹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제품들을 각 커뮤니티에서 만들고 계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크로 만든 진흙 도자기라든지 또는 허브로 만든 연고, 그리고 누름 방식을 통해서 만든 예술품이라든지 또는 쌀로 만든 종이 등이 있습니다. 리허설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노인 그룹이 굉장히 트레이닝 세션을 즐겁게 경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배운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그분들을 전시관에 모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이분들이 직접 방문객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프로그램에 사전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셔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굉장히 멋졌는데요. 이 노인 그룹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패널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비디오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들을 시연할 때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방문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아이들이 이런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노인 봉사자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님께서는 저희 스태프들이 진행하는 것과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같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활동을 멈추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런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추가적으로 그분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활동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권한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서 권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서 저희는 이벤트 조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라든지 그래픽 패널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제작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박물관에 좀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리허설도 진행을 하고 구조도 만들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노인과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의 유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일부 방문객들이 커뮤니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노력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대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루짜리 프로그램이었고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연이라든지 실험, 그리고 박물관을 걸어 다니는 부분, 그리고 도전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는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세대로 구성된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에너지와 관련해서 활동을 진행하고요. 가족 구성원 간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대 간의 상호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어떤 편견이 일부 활동에서는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을 걸어 다닐 때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창작 활동이라든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들을 봤을 때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할 때 부모님들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훨씬 더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를 자르고 만들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작 활동에서도 저희가 도전 과제를 주었는데요. 함께 테스트도 해야 됐고요. 곧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가자들은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고 이런 활동을 가정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고 이런 박물관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과 보낼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같이 있을 때는 모두 각자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할 일들을 하죠. 세 번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장난감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을 위해서 진행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창작 활동의 스킬을 늘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좀 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되고
이 지역에 어르신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거의 100분 가량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의 시작은 일단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으로는 태국의 전통 장난감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또 기본적인 과학 원칙을 이 장난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장난감을 만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만들고요. 첫 번째 장난감을 만들고 나면 자신들의 장난감을 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장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즐거웠고 참가자들도 즐거웠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료들 간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협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심리학자를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배울 수 있었고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면서 즐거움을 찾고 기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건강과 참여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감까지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참여자라고 한다면 바로 진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어르신들과 일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진행자는 심리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신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느리고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추후의 사회에서도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것이 아니고요. 정성적인 스터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의욕을 느낀다면 그리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어르신들을 권한을 더욱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권한을 더욱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간의 상호작용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박물관은 노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공간이 되고 있고 세대 간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부탁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한 걸 들었었는데요. 오늘 부관장님 발표를 통해서 노년층들이 박물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기여하도록 그 요청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예.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진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가족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제 질문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어떻게 홍보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 박물관의 입장에서 이런 커뮤니티로 다가간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뭘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는 누구이고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통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과의 공통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커뮤니티로 사람들이 방문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박물관으로 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흥미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10개 정도의 커뮤니티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커뮤니티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강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희는 주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 구역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저희 주 내의 지혜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프라인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저도 질문을 하나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좀 중요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MZ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그 소통에 있어서 3줄 이상 읽지 않고 1분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할 정도로 되게 짧은 정보로 소통을 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노년층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전통적인 어떤 많은 이야기라든가 그런 전통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노년층과 또 젊은 층의 세대 간의 어떤 결합을 위해서 과학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없었는지 세대 간의 소통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3개의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는데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배우는 첫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개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박물관 공간을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을 초대했는데 이런 어르신들의 지혜에 대해서 존중을 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자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진행자들을 트레이닝하고 또 진행자가 10대이거나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진행자들에게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어르신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하나의 큰 가치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진행자들, 조력자들을 트레이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요. 예, 시간 관계상 그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그 가니가르 첸 부관장님께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곧 이어서 한 10분 정도 예, 그 발표자들 모셔서 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자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착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질의응답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발표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참석자분 계시면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세 분께 조금 받았던 인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공통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같은 경우는 먼저 시그리드 팔락 그 말로카 과학관 책임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 그리고 또 여성 뭐 이런 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참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들렸고, 그리고 임진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일상에 그냥 익숙한 평범한 시민들을 어떤 공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게 참여시키는, 새로운 공간으로 참여시키는, 새로운 관점으로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가니가르 첸 부관장님께서는 그 노년층,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과학관에 무관심하실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과학관으로 참여하는데, 과학기술에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 공통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그 IT 기술 그리고 인터넷 발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민주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알고 있고, 어떤 그런 사람 간의 차이나 차별을 가급적이면 약화시키고 정보를 소통을 더 강화시키는 쪽의 도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은 심지어 선진국에서조차도 어떤 집단지성적인 어떤 효과의 확산보다는 어떤 대중적인 어떤 단점,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으로 점점 편협해지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T 기술이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IT 기술이 과학기술과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리드 팔라 책임자님부터 발표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s it working? 네, 잘 작동되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현재 정보가 어디에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정보들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만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른 시각이나 다른 현실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가니가르 부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리고 임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배경과 시각을 가진 그리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박물관 안에서 반출을 하는 것입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간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대화를 더욱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큐레이터들도 정보를 큐레이팅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시키는 정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열린 대화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진영 대표님. 건축이나 이제 도시 이쪽 디자인 쪽에서는 인스타그래머블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내가 그 장소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증명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떤 장소에 갔던 것 자체가 그 장소의 특별한 공간감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동시에 언급됐었는데 결국은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화려하거나 아니면 인상적이거나 디자인 어떤 한쪽 측면이 강조된 부분들이 포착돼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인스타그램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공간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더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공간의 장소에 직접 자기가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하는 정보가 공유되는 어떤 이중적인 방식이 다 작동이 되는 것.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다고 보지만 긍정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실제 그 자리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갔다는 것을 그 정보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내가 가보니까 좋았던 장소는 어딘지, 내가 인상 깊었던 이런 과학관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하우스 이 월드와이드 프로그램도 코로나로 3년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그 공간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 어느 도시도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니까 너희도 만들었니? 우리도 만들었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48개 도시들이 그럼 우리 월드와이드 페스티벌 한번 해볼까 해서 48시간 동안 지구촌 2바퀴를 도는 라이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 번도 서로의 도시에 대해서 교류가 없었던 도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연결이 됐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영국 런던의 텅 빈 거리를 저희가
라이브로 보기도 하고 또 정말 남미나 여러 유럽의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그 각 처한 현실들이나 아니면 고민들을 이제 영상으로 통해서 만난 거죠.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진 걸 느끼고 이게 주는 그 현실적 감각이 굉장히 장소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성을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공간 경험을 정보로서 나누는 어떤 기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니가르 첸 부관장님 부탁드립니다. Yeah, I think 네, 저희가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기술을 과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박물관에서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박물관들이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희 방문객에 대해서 저희 사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박물관에서 IT를 활용하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를 과학과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사에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 또 뭔가를 보여주든지 간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IT 기술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르신들의 능력, IT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그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세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